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이동복 선생님을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이동복 선생은 남북 대화를 하면은 남쪽 대표 또는 대변인 역할을 하시면서 북한과 은길긴 협상 또는 공개적인 논전을 하는 과정에서 북한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북한의 전략 전술을 확실하게 간파하고 또 이 입담이 아주 세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동복 선생이 대표로 나온다 하면은 북한 대표단이 아주 떨었다고 합니다. 그 대화록을 찾아서 읽어보면은 절대로 그 말 많은 억지를 부리는 북한 대표한테 밀리지 않고 오히려 압도하는 그런 통쾌한 대화록을, 아주 긴 대화록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동복 선생은 1937년생이신데 원주 출생이시고 경기고등학교,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해서 한국일보에 들어가셔가지고 1971년까지 기자생활을 하신 분입니다. 71년에 남북회담이 시작될 때 이우락 당시 중앙정보부장에 의해서 발탁되어 가지고 줄곧 남북회담에 90년대 초까지 일선에서 일을 하셨어요. 이분이 물론 잔민연 국회의원도 하셨습니다. 또 공직에서 물러난 다음에는 북한 인권 문제 등 그 황장일 선생과 더불어 여러 단체에 관여하시고 특히 탈북자 인권 문제에 대해서 지금도 열정적으로 관여하십니다. 또 하나 이분이 특기할 만한 것은 중앙정보부에 계실 때 한국전에 관한 자료를 최초로 국가 차원에서 수집한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밀 자료도 많이 수집하고 해서 저도 그때 수집된 비밀 자료를 가지고 특종 기사를 쓴 적이 있습니다. 한국전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어제 저한테 아주 긴 글을 하나 보내오셨어요. 제목이 작가 한강의 전내나는 NYT 기고문, 뉴욕타임스 기고문을 반박한다. 이걸 읽다가 이 한국 나이로 81살 되신 이 애국 방공 자유투사의 이 화관 격분하신 글을 꼭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다는 일종의 의무감이 생겼습니다. 한국 전쟁을 잘 아는 분이 잘 모르는 사람한테 쓴 글입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쓴 글이지만은 이것은 한강 씨가 나이가 46살이니까 전쟁을 모른다고 하면은, 전쟁을 겪지 않는 사람이지만 모른다고 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한국전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한강 씨의 이 글을 읽고 장문의 글을 보냈는데 이걸 제가 다 읽어드리려면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 중요한 부분을 읽어드리면서 제가 좀 해설도 첨가할까 합니다. 이 글은 꼭 알려드려야 되겠다는 의무감이 제가 생겼습니다. 어느 분이 뉴욕타임스 10월 7일자에 게재된 소설가 한강의 기고문을 복사하여 이메일로 보내주었다. 제목을 보니 While the U.S. talks of war, South Korea sudders 다 번역하면 미국이 전쟁을 이야기하면은 남한은 전율을 느낀다가 될 것 같다. 인터넷 다음에 들어가서 찾아보니 한강은 1970년 생이니까 금년 나이로 46. 공자의 말씀에 의하면 불혹의 연대를 살고 있는 여성 작가다. 그가 2007년 간행한 소설 채식주의자가 The Vegetarian이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어
16년 국제적으로 저명한 출판문학상의 하나인 맨 부커 국제상을 수상하여 화제의 인물이 되었다. 맨 부커 국제상의 수상 대상은 국문본 채식주의자가 아니라 영문 번역본 The Vegetarian이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문 원본과 영문 번역본의 문학성이 질적으로 과연 동일한 것이냐 여부를 놓고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필자의 경우 완독은 하지 못하고 지극히 제한된 분량만을 발췌 형태로 본 것이긴 하지만 이 소설의 영문 번역본에서는 적지 않은 번역 에러가 논란이 되었던 것을 기억한다. 한강의 뉴욕타임스 기고문을 두세 번 정독해본 소감은 구상유취라는 한자 성어가 금방 머리에 떠오른다. 기고문 필자의 전냄새가 짙게 묻어나는 글이라 아니할 수 없었다. 남북한의 한민족이 다 같이 전쟁의 참화를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그의 지적은 틀린 말이 아니다. 그러나 같은 전쟁의 참화라 하더라도 38선 이남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경험한 전쟁의 참화와 그 이북의 북한 동포들이 겪은 전쟁의 참화는 본질적으로 엄청나게 다른 것이었다. 또한 나이의 문제 때문에 6.25 전쟁을 직접 체험한 한국인과 체험하지 못하고 전해 듣는 것, 전문에 의존하여 6.25 전쟁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전후 세대의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전쟁의 참화 역시 동일할 수 없다. 더구나 유감스럽게도 대한민국 국민들 가운데는 이념적으로 좌경화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북한 측의 선정과 선동에 현혹된 결과로 6.25 전쟁에 관하여 대한민국의 시각이 아니라 북한의 시각에 입각하여 인식하고 있는 그 결과 왜곡된 인식의 포로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발견되는 것 또한 사실이다. 뉴욕타임스 기고문을 보면 필자 한강은 이 같은 차이를 인식할 정도의 지적 성숙도를 보여주지 못하는 것은 고사하고 북한의 시각을 좇는 성향에 경도된 상태에서 전쟁의 참화를 관조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한강은 그의 글에서 이 전쟁의 성격을 인접 국가들이 한반도에서 연출한 대리전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문제의 한국전쟁은 한강의 주장처럼 인접 국가들이 한반도에서 연출한 대리전쟁이 결코 아니었다. 6.25 전쟁은 일요일인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북한의 독재자 김일성의 명령에 따라 남한군보다 3배 이상 강력했던 북한군이 무력 적화 통일을 목적으로 선전포고도 없이 남북한을 갈라놓았던 소위 38도선 전역을 일제히 돌파하여 강행한 전면 남침으로 일어난 동족 상잔의 전쟁이었다. 1990년 구소련의 붕괴 이후 러시아 측이 대한민국에 넘겨준 크렘린 비밀 문서들이 충격적인 역사의 진실을 밝혀놓았다. 6.25 전쟁은 김일성이 단독으로 도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이 기록들에 의하여 김일성은 무려 도합 48회에 걸쳐 그의 상전나라인 구소련의 독재자 스탈린에게 남침전쟁 도발에 대한 허가를 간청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처음에는 미국을 의식하여 동의를 꺼렸던 스탈린이 결국 탱크와 야포 및 전투기 등 대량의 무기를 제공할 뿐 아니라 구소련군 장교들을 평양으로 보내서 작전 계획 수립까지 지도하여 일으킨 전쟁이 6.25 전쟁이었다. 이 기록들은 1950년 6월 25일 새벽 김일성이 야비하게 선전포고도 없이 6.25 전쟁을 일으킨 행위 그 자체는 스탈린의 지시하에 이루어진 대리전쟁 행위였음을 말해주고 있다.
6.25 전쟁의 성격을 분명하게 조명해주는 이 같은 역사적 사실의 내용들은 앞으로도 작가 한강의 작품 세계 속에서 명멸할 기회들이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든다. 그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필자는 한강에게 미국 워싱턴시 소재 우드로 윌슨 연구소에서 여러 해에 걸친 크레물린 비밀 문서 내용 분석을 통하여 6.25 전쟁의 기원에 대한 연구에 독보적 경지를 개척한 캐서린 웨더스비 교수가 한국전쟁에서의 소련의 역할이란 제목으로 논문을 쓴 것을 반드시 읽어보기를 권하고 싶다. 낙동강 교도보까지 밀려야 했던 개전 초기의 전쟁 상황은 대한민국이 얼마나 군사적으로 열세였고 북한군의 공격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기습적이었는지를 웅변해준다. 그러나 침략에 굴복하지 않고 저항하는 대한민국을 국제사회가 모른 채 하지 않았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즉각 북한의 무력 공격을 침략 행위로 낙인 찍으면서 이의 격퇴를 위한 집단 안보 조치에 나섰다. 이에 따라 군사적으로 막강한 미국을 선두로 16개 유엔 회원국이 파견한 군대로 편성된 유엔군이 역사적인 9월 15일의 인천 상륙 작전을 고비로 한국군과 함께 전세를 역전시켰고, 유엔은 총회에서 유엔군의 북진을 통하여 대한민국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통일의 달성을 유엔군의 작전 목표로 설정하는 결의를 채택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호사다마 이번에는 빈사상태의 북한을 구조하기 위하여 중공군의 대규모 참전이 단행되어 전세를 재역전시킨 끝에 한반도의 중부를 동서로 가로지르는 전선이 형성되어 2년 넘게 시산혈하를 이루는 진지전이 지속된 끝에 1950년 7월 27일 군사정전 협정 체결로 교전 상태는 종식되었지만 아직 평화도 아니고 전쟁도 아닌 휴전체제가 오늘까지 지속되고 있다. 필자는 이 과정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비단 북한뿐 아니라 중국도 침략자로 단죄하는 결의를 채택했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특기해 놓을 필요를 느낀다. 이 같은 6.25 전쟁의 전말은 북한에 의한 이 전쟁의 도발이 소련을 위한 대리전쟁 행위였음은 분명하지만 유엔군의 참전은 침략자 북한군과 중국군을 격퇴하여 나라를 지키려는 대한민국을 지원할 목적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통하여 이루어진 유엔 헌장 제42조에 의거한 집단 안전보장 조치이기 때문에 6.25 전쟁의 성격을 통틀어 대리전쟁으로 단정하는 작가 한강의 인식은 역사를 크게 왜곡할 뿐 아니라 메추리알과 달걀을 혼동하는 무지를 드러내주고는 것이다. 여기서 이동복 선생이 화를 내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한강이 남북한 양쪽을 다 대리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북한이 스탈린의 대리전쟁을 맡은 것은 사실이지만은 대한민국은 유엔의 대리전을 치른 것이 아니라 유엔이 침략자로 규정한 북한과 중국에 맞서서 외롭게 싸웠는데 국제사회가 유엔을 중심으로 뭉쳐서 그 한국을 도우러 온 것이다. 그것은 유엔 헌장에 기초한 정당 방위일 뿐만 아니라 집단 안전보장 조치였다. 대한민국은 대리전을 치르지 않았다. 북한은 대리전을 치렀다. 그런데 왜 남북한이 똑같이 대리전이라고 치렀다고 이렇게 남한한 때까지 덮어 씌우느냐 하는 지적을 이렇게 권위 있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뭐 한강씨가 반박할 수가 없겠죠. 대리전이란 말은 흔히 좀 양비론이나 양시론을 써가지고 남도 나쁘고 북한도 나쁘다, 전쟁은 다 나쁘다, 이런 식으로 흔히
식자 우한인 사람들이 이야기하기 좋아하는 대리전이라고 하면은 괜히 자기가 뭐 양심가인 것처럼 보일 때 그때 자주 써먹는 말이죠. 그러나 사실은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김일성은 스탈린의 대리전이었고 스탈린이 조종한 꼭두각시로서 결국은 스탈린을 위해서 민족을 희생시킨 대리전을 했고 그 대리전의 침공을 받은 한국은 살기 위해서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유엔의 도움을 받아서 버텨냈다. 그런데 어떻게 한국이 대리전이라고 욕을 먹을 수가 있느냐. 그것도 한국 사람이, 그것도 미국 신문에다가 여기에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또 이동복 선생은 이어갑니다. 6.25 전쟁 과정에서 발생한 인명피해와 재산 파괴는 실제로 엄청난 것이었다. 그러나 뉴욕타임스 기고문에서 무자비한 3년간의 전쟁 기간 중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도살되었고 이전의 국토가 철저하게 파괴되었다고 한강이 기술한 대목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우선 그가 말하는 이전의 국토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필자는 이해하기 어렵다. 아마도 남북한 사이의 중립지대에 서서 대한민국과 미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우회적으로 표현하려고 시도한 것이 아닌가 싶지만 이 같은 표현은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된 것이다. 전쟁 기간 중 발생한 인명피해와 재산 파괴를 기술함에 있어서 시비를 가림이 없이 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가당치 않다. 이 피해에 관해서는 원천적으로 김일성의 북한이 전쟁을 도발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책임규명의 차원에서 먼저 지적하고 인과관계의 차원에서 전모를 기술해야 마땅하다. 뭐 동족상잔이라든지 참화라든지 그런 말은 누가 책임자고 누가 피해자인지를 구분하지 않으니까 마치 38도 선상에 서서 남북을 다 나무라는 것 같은 그런 위선적 태도를 취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충고입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 뒤로. 전쟁 기간 중 소위 보도연맹 소속 인원들에 대한 학살 등 용서할 수 없는 부당 행위들이 대한민국의 군경에 의하여 저질러진 부분들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사실 규명과 신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이 같은 불상사들의 상당수는 아무런 사전 대비 없이 전쟁을 치르게 된 대한민국의 공안기관들이 천붕지함,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그 경황 없는 상황 속에서 정신없이 저지른 불가항력의 일들이었다는 측면이 없지 않다. 뿐만 아니라 보도연맹 소속 인원에 대한 학살 행위의 부당성을 고발하면서 그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 더욱 잔인하게 북한에 의하여 자행된 대한민국 국민들에 대한 학살과 납치 등 잔악 행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 없이 넘어가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잘못이다. 한강의 거액을 해서 고발한 노건리 사건도 유감스러운 사건이기는 마찬가지다. 그러나 이 사건 또한 와본 적도 없고 아는 것도 없이 한국 전선에 긴급 투입되어서 개전 초기 천방지축으로 밀고 내려오는 북한군의 공격 앞에서 혼비백산한 미군 사이에 만연된 흰옷으로 위장한 북한군 편의대의 존재에 대한 공포심리에서 비롯된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동복 선생은 이렇게 이어갑니다. 그 다음에는 이 평화, 한강씨가 강조해 마지 않았던 이 평화의 문제를 지적합니다. 한강의 뉴욕타임스 기고문에 관료하고 있는 중심 화두는 평화인 것 같다. 전쟁에 대한 공포를 조장하여 평화 만능주의를 구가하여 엉뚱하게도 대한민국과 미국을 물먹이려 하는 것이다. 그러나 계획적으로 그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 부지불식 중에 그렇게 한 것인지를 판단하기 어려우나
작가 한강이 평화에는 좋은 평화가 있지만 나쁜 평화도 있다는 점을 간과했다는 것은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평화라고 해서 어떤 평화든지 모두 좋은 것이 아니다. 좋은 평화가 있고 나쁜 평화가 있는 것이다. 지난 72년간 지속된 한반도의 분단사는 대한민국이 희구한 좋은 평화와 북한이 집요하게 추구한 나쁜 평화 사이에 끊임없이 전개된 갈등의 역사였던 것이다. 과거 동서냉전 시대의 서방세계는 공산주의자들과 평화를 논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절감하게 되었었다. 미국과 중공 사이에 바르샤바 대사회담이라는 것이 수십 년간 간헐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언론은 담벼락과의 대화, Talking to the Worlds, Talking to the Worlds라는 신문 용어를 만들어냈고, 필자가 참가했던 1970년대 초기 남북대화 진행 과정을 취재하던 영어권 외신 기자들은 귀머거리들의 대화라는 또 하나의 신문 용어를 통용시켰었다. 특히 공산주의자들과 평화를 논하는 것의 어려움에 관해서는 미 해군 7함대 사령관으로서 6.25 전쟁에 참전하는 과정에서 판문점 휴전회담의 전반부에 유엔군 측 수석대표였던 시 터너 조이 해군소장이 예편 후인 1954년 그가 체험했던 협상의 경과와 이에 대한 그의 감상을 엮어서 출판한 공산주의자들은 어떻게 협상하는가? 라는 제목의 책을 반드시 읽어볼 것을 작가 한강에게 권고하고 싶다. 북한이 말하는 평화가 뭐냐는 것을 한번 읽어보라는 겁니다. 이 책의 결론 부분의 다음에 인용하는 구절에 등장하는 조이 제독의 소회와 경고는 1970년대 초 남북 대화에 참가하는 필자에게 특히 교육적이었다. 조이 제독은 북한과 협상해본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북한 공산주의자들과 협상할 때 무력 사용 포기를 주장해서는 안 된다. 그와는 반대로 우리가 전쟁을 회피하기를 희망한다면 우리는 전쟁의 모험을 감내할 태세가 되어 있어야 한다.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서방 측과의 사이에 제기되는 현안 문제가 협상을 통하여 해결되지 아니하면 자신들의 안전이 심각하고도 임박한 위협에 직면하게 된다고 믿게 될 때라야 협상에 의한 문제 해결에 진지하게 호응한다. 그들은 결코 상대방의 허세에 굴복하지 않는다. 공산주의자들을 상대로 하는 협상을 성공시키려면 우리는 실제로 무력을 사용할 태세를 갖춰야 하고, 그렇게 하지 못할 때는 우리의 목표를 협상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들과 협상할 때 우리는 항상 전쟁의 위험에 실제로 대비해야 한다. 그 이유는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전쟁을 하겠다고 마음먹을 때는 전쟁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북한과 협상할 때는 반드시 한 손에 군사적 옵션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전쟁 불사의 자세를 취하지 않으면 평화를 달성할 수 없다. 이 점을 한강씨는 아느냐? 모든 평화가 좋은 것이 아니다. 평화에도 나쁜 평화와 좋은 평화가 있다. 이런 충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동국 선생은 또 이렇게 외국 사례를 듭니다. 동서를 통하여 역사는 좋은 평화 세력이 나쁜 평화 세력의 도전에 결연하게 대응한 많은 사례들을 기록으로 남겨놓고 있다. 1939년 히틀러의 나치 독일이 일으킨 제2차 세계대전은 좋은 평화 세력이 나쁜 평화 세력이 도발한 전쟁에 전쟁으로 감면히 대응하여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면서 승리함으로써 좋은 평화를 수호한 대표적인 사례다. 2차 세계대전의 큰 틀 속에서 1941년 12월 7일 일본 제국의 연합함대가 감행한 진주만 기습을 당한 미국은 건국 이래 고수했던 몬로주의라는 이름의 고립주의로부터 단호하게 탈피하여 진주만의 치욕을 잊지 말자 Remember Pearl Harbor
라는 구호 아래 단시일 안에 국가를 전시체제로 전환시켜 제국 일본을 패퇴시킴으로써 35년 동안 일본에 의한 강점에 시달리던 한민족에게도 해방을 안겨주었다. 그러나 역사는 좋은 평화 세력이 저항을 포기하고 나쁜 평화 세력에 비굴하게 굴복하는 유화주의, 어피즈먼트, 유화주의의 길을 선택함으로써 인류에 재앙을 안겨준 사례도 무수하게 기록하고 있다. 그 뒤에 영국의 챔블린이 히틀러의 압박에 굴복해가지고 뮌헨 합의에 이름으로써 거짓 평화에 취해가지고 우리 시대에 이제 평화를 이루었다는 자화자찬을 하다가 그 1년 뒤에 2차 세계대전을 불러들인 것을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혼련이 등장한 지도자가 윈스턴 처칠이었죠. 여기에 대해서 이동복 선생은 이렇게 씁니다. 다음은 처칠이 수상 취임 후 영국 의회에서 행한 첫 연설 가운데 한 토막으로 1950년대 초 6.25 전쟁 기간 중 중학생으로 피난지의 임시 천막 교사를 전전하고 있던 필자의 심장을 감동으로 뛰게 만들었던 대목이다 하면서 소년 이동복 선생이 들었던 이 처칠의 연설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프랑스에서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바다에서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공중에서도 늘어나는 자신감과 늘어나는 역량으로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여한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우리의 섬나라를 지켜낼 것입니다. 우리는 해변에서 싸울 것이고 상륙 지점에서 싸울 것이며 들판에서 싸울 것이고 거리에서 싸울 것이며 고지 위에서도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항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어진 의무를 완수함으로써 앞으로 대영 제국과 영연방의 역사가 앞으로 1000년이 지난 뒤에 돌이켜봐도 그때가 우리 역사에서 가장 찬란했던 때였다라고 회상할 수 있도록 합시다. 이것은 처칠이 유럽을 석권한 독일과 혼자만 쓸 때, 그때는 아직 미국이 참전하기 전입니다. 아주 외롭게 고립된 영국이 결사항전할 것이다 하는 것을 선언한 유명한 명연설입니다. 그것을 이동복 선생은 인용하면서 평화를 좋아하는 한강 씨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럼 그때 처칠이 히틀러의 그 나쁜 평화를 받아들여 가지고 굴복했어야 되느냐? 평화는 나쁜 평화와 좋은 평화가 있다. 평화가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다. 동시에 전쟁도 좋은 전쟁이 있고 나쁜 전쟁이 있다. 전쟁이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남북의 정치적 분단은 상호 상반된 이념과 체제의 선택을 수반했다. 남의 대한민국이 선택한 체제는 경쟁과 개방 그리고 국제화를 내용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경제였고, 반면 북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선택은 영령과 폐쇄 및 고립화를 내용으로 하는 공산주의 일당 독재와 사회주의 계획경제였다. 그로부터 70여 년이 경과한 지금 이 체제 경쟁의 승자는 당연히 대한민국이다. 분단 당시 남북의 경제는 전기를 포함한 주요 천연자원과 공업 기반을 거의 독점한 북이 남을 압도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천양지차의 비율로 GDP 기준으로 45대 1이라는 천양지차의 비율로 북한을 압도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이 같은 경제적 약진이 가능했던 것은 1961년 5.16 군사 쿠데타로 정치 권력을 장악한 박정희 중심의 군부 세력의 주도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들 군부 세력이 동원한 비결이 있었다.
압축 성장이었다. 압축 성장의 힘으로 대한민국은 비약적인 산업화에 성공했지만 압축 성장이라는 비정상적인 방식은 필연적인 부작용을 잉태했다. 압축 성장을 위하여 많은 경우 불가피하게 동원했던 강제적 수단들은 시민사회의 저항을 불러일으키는 악순환의 연쇄 반응을 유발했고, 또한 그 과정에서 인권 유린과 빈부격차 등 성장통 논란이 증폭되어 민주주의 제도의 피로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폭력을 수반하는 민주화의 진통이 진행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이동복 선생은 아주 영어를 잘 아시는 분입니다. 영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분인데, 이분이 이 한강씨가 뉴욕타임스에 쓴 글을 분석을 해서 아주 중요한 왜곡된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글 쓰는 사람으로서의 양식과 관계되는 문제죠. 이동복 선생의 지적을 제가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작가 한강은 그 뉴욕타임스 기고문에서 금년 초 취임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무모한 도발 행동 등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핵능력 제거를 위한 무력 사용 가능성을 시사한 것을 시비하고 있다. 우린 트럼프의 최근 발언 가운데 한강이 시비한 대목인 그들은 오직 한 가지만을 이해한다는 구절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그러나 한강은 아마도 비아냥을 하기 위해 그렇게 한 것으로 생각되지만 트럼프의 문제 문구가 정확한 표현이었다고 축히면서 엉뚱한 자신의 말을 이어붙이고 있다. 다운표하고, 한국인들은 오직 한 가지만을 알고 이해한다. 우리는 평화가 아닌 다른 어떠한 방법에 의한 해결도 무의미하다는 것을 이해한다. 도대체 승리라는 것은 공허한 구호일 뿐 아니라 애매하고 불가능한 것이다. 지금 한반도에는 또 하나의 대리전쟁을 절대적으로 원치 않는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것이다. 이동복 선생은 이 문제의 문구를 분석하면서 이렇게 지적을 하기 시작합니다. 한강의 이 말에는 많은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다. 여기서 그가 말하는 한국인은 도대체 누구인가? 북한의 누구인가? 아니면 대한민국 국민인가? 필자가 보기에는 트럼프의 말에 나오는 대의는 의심의 여지가 없이 북한인들을 지칭하는 것이었고, 김정은과 그 졸개들을 지칭하는 것임이 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강은 그 기고문에서 그들을 자기 멋대로 한국인들로 치환했을 뿐 아니라 이어서 우리들이라는 복수 대명사로 다음 문장을 이어감으로써 마치 트럼프가 사용한 대이라는 복수 대명사가 한강 자신을 포함한 대한민국 국민들을 지칭한 것처럼 엉뚱하게 오역하면서 이에 기초하여 트럼프의 말을 시비하는 터무니없는 과오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이 트럼프가 지난 9월에 이런 트위터를 날렸습니다. 한국은 내가 그들에게 이야기했던 바와 같이 이제 북한을 상대로 유화적 대화를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들은 오로지 하나밖에 모른다. 에서 대의란 말이 나옵니다. 이 대의는 전후 문구로 보면 북한을 가리키는 게 확실합니다. 즉 북한 사람들은 하나밖에 모른다. 그 하나는 뭐냐? 그것은 군사력을 포함한 힘만 안다. 힘만 통한다. 이런 뜻의 트윗을 썼는데, 한강씨는 요 말을 소개를 한 다음에
이렇게 썼습니다. They only understand one thing. 그들은 한 가지만 안다. 이 문장을 소개한 다음에 뭐라고 하느냐. 이것은 정확한 논평이다. 한국인들은 정말로 하나만 이해한다. 정말 하나로만 이해한다. 그 하나를 이해하는 게 뭐냐. 한국인들은 평화가 아닌 그 어떤 해결 방식도 문제가 없다는 사실 그 하나만 이해한다. 이렇게 선호함으로써 마치 한국인들이 코리안즈라고 그랬습니다. 한국인들이 다 무조건적 평화만 원한다. 대리전쟁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대의는 북한 사람을 지칭하는 건데 이 한강시는 그 대의가 코리안스를 의미한다. 전체 한민족으로 바꿔버렸다는 거죠. 대의는 북한 사람인데 그 뒤에 말을 이어가면서 한민족 전체 코리안즈라고 함으로써 노스코리안이라고 하지 않고 김정은이라고도 하지 않고 한민족 전체가 오로지 하나 문제 해결 방식으로서 평화적 문제 해결 방식만 원하고 두 번 다시 대리전이 이 땅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만장일치로 그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왜곡했다는 것입니다. 왜곡했다. 트럼프의 말을 인용하고 트럼프가 지적한 대의를 북한 사람인데 한강시는 그것을 한국 사람 전체, 특히 남한 사람을 더 비중 있게 의미하는 것으로 바꿔치기 했다. 그래서 엉뚱하게 한국 사람 전체가 다 저를 포함해서 이선생을 포함해서 다 평화만을 원하고 트럼프를 싫어하는 것처럼 문장을 왜곡했다. 이렇게 아주 날카로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 어떤 뽑기면 윤리적 문제입니다. 윤리적 문제. 왜냐하면 트럼프가 의미한 바를 바꿔치기 해버렸으니까요. 바꿔치기 하면서 그걸 가지고 트럼프를 비판하고 또 한국 사람들의 생각을 왜곡해서 전달했으니까 이것은 글 쓰는 사람의 윤리의 문제입니다. 정확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의도성이 있는 왜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끝으로 이동복 선생은 이렇게 문장을 끝냈습니다. 한강은 문제의 기고문에서 그 유화주의적 주장을 합리화시키는 노력의 일환으로 촛불 시위를 거론했다. 그러나 한강은 이 문제에 관하여 그가 왜곡하고 있는 진실을 직시해야 한다. 그것은 촛불 시위와 태극기 시위가 정면으로 서울에서 대결했을 때 태극기 시위의 규모가 촛불 시위를 압도했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지난 3월 1일의 상황을 이렇게 전하는 것 같습니다. 자, 상당히 길게 제가 설명을 드린 것은 이동복 선생이 장문의 글을 써 오셔가지고 거기에 전쟁을 경험한 세대로서 이 한강시한테 선배 세대의 하나의 충고였다. 핵심 메시지는 평화를 팔지 마라. 대한민국은 평화로 세운 나라가 아니라 북한의 남침에 당당히 정의로운 전쟁으로 맞서서 싸운 선배 세대의 피땀 눈물로 세운 나라이고 그렇게 해서 쟁취한 평화다. 나쁜 평화와 좋은 평화가 있는데 우리는 좋은 평화를 위해서는 정의로운 전쟁도 각오해야 된다 하는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